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괜찮은 걸까? 아니면 이미 몸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사 결과는 괜찮다는데 몸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큰 병은 없다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강과 실제 몸의 나이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 100세까지 스스로 걸으며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특별한 체질도 아니며 복잡한 운동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주 일상적인 5가지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단 하나만 좋아도 몸의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하나도 없다면 실제 나이보다 몸이 10년, 20년 더 늙어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70이 되자마자 급격히 약해지십니다. 반면 어떤 분은 80, 90이 넘어도 혼자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외출을 하십니다. 겉보기 나이는 비슷한데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 이 차이에 깊이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한 어르신 때문이었습니다. 9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안정적으로 걸어 들어오셨고 의자에 앉을 때도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작도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 악수를 청하실 때 손에 힘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연세에 이렇게 움직임이 안정적이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어르신들을 훨씬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80이 넘어도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90이 넘어도 아침 산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100세 가까이 되어도 또렷한 정신과 활동성을 유지하시는 분들. 놀랍게도 그분들에게는 일정한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고 단순한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아주 구체적인 신체 신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5가지 신호를 차근차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늦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도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3개월, 6개월의 생활 변화만으로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균형이 좋아지고 체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90세가 되어도 혼자 걸어 외출하고 손주를 안아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삶을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호를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5번째 신호부터 첫 번째 신호 순서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씀드릴 첫 번째 신호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5번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손의 힘입니다. 손의 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힘이 좀 약해지는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거운 물건만 안 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손의 힘은 단순히 물건을 드는 능력이 아니라 전신 건강이 축소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뇌의 명령, 신경 전달, 근육 반응, 혈액순환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은 건강검진 수치만 보면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혈당도 크게 문제 없었고 심장 검사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 아주 작은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병 뚜껑을 열려고 하시다가 2번이나 손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에 힘이 많이 약해 보이세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사례를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에 힘이 약해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전신 근육 감소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바구니를 오래 들기 힘들다, 수건을 꽉 짜는 것이 버겁다, 병뚜껑을 쉽게 열지 못한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물건을 들 때 손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전보다 악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손에 힘이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그 이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도했던 한 80대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장을 보고 와도 봉투를 오래 못 들겠어요. 손주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검사를 해보니 큰 질환은 없었지만 전신 근력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생활 훈련만 권해드렸습니다. 아주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병뚜껑 열었다 닫기 반복하기, 젖은 수건을 힘있게 짜기,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하루 2번 반복하기.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손에 힘이 좋아졌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몸이 전체적으로 덜 힘들어요. 이것이 바로 손에 힘이 가진 의미입니다. 손에 힘을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손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에 힘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함께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움직이게 됩니다. 더 움직이면 근육이 유지되고, 근육이 유지되면 노화 속도가 늦춰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손에 힘이 약해지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물건 들기를 피하고 외출을 줄이고 움직임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몇 년 후 큰 체력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의 힘은 작은 힘이 아니라 삶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자가 확인도 가능합니다. 물병을 한 번에 안정적으로 열 수 있는지, 장바구니를 1분 이상 들 수 있는지, 수건을 힘있게 짤 수 있는지, 이 3가지 동작이 수월하다면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렵다면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손의 힘은 5가지 신호 중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손 운동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손의 힘보다 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짐과 직결되는 능력입니다. 이제 2번째로 중요한 신호, 균형 감각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꾼 아주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손의 힘이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에 힘이 좋아도 이것이 약해지면 삶의 독립성이 급격히 무너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혈압, 당뇨, 관절을 먼저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오랜 기간 어르신들을 지켜본 결과 삶의 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낙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 없으십니까? 넘어진 이후로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한 번 넘어지고 나니까 몸이 급격히 약해졌어요. 이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응급 상황을 자주 접하던 시절, 큰 병 없이 잘 지내시던 어르신이 넘어지신 이후 급격히 활동량이 줄고 근력이 빠지고 결국 침상 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몸이 좀 휘청거린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출이 줄어듭니다. 이후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균형은 더욱 나빠지고 넘어질 위험은 계속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을 만나면 반드시 한 가지 동작을 확인합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한 발로 잠깐 서 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바로 그 반응 속에 중요한 건강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잠깐 서 있을 수 있으십니까? 바지를 입을 때 벽을 잡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중심을 유지하십니까? 만약 이 동작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와 근육 협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후반의 여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지팡이를 꼭 짚고 계셨습니다. 걸음 자체는 가능했지만 표정에는 항상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지팡이는 언제부터 사용하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나서부터요. 그 뒤로는 무서워서 못 놓겠어요. 균형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한 발로 서는 동작을 요청드렸는데 몇 초도 채 버티지 못하고 몸이 크게 흔들리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넘어짐 자체보다 넘어질까 봐 움직이지 않게 되는 심리였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자연스럽게 활동을 줄입니다. 활동이 줄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균형이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실제 낙상 위험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아주 단순한 균형 훈련을 권해드렸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양치할 때 한 발로 서 있기. 처음에는 벽을 가볍게 터치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기. 하루에 몇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셋째, 집 안에서 일자로 걷기 연습하기. 마치 줄 위를 걷듯이 천천히 한 발 앞에 한 발을 놓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떨려서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운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훈련이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3개월이 지나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지팡이를 여전히 들고 계셨지만 이전보다 몸의 중심이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는 게 덜 무서워요.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움직이면 근육이 살아납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회복되면 삶 전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균형 감각은 왜 나이가 들수록 빨리 나빠지는 건가요? 그 이유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 속의 전정기관 기능이 약해지고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하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균형 훈련의 핵심은 화려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중심을 잡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잠깐 한 발 서기, 설거지할 때 짧게 중심 잡기, 텔레비전을 볼 때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이러한 동작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뇌, 신경,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또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낙상 위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 자체가 뇌의 조절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 훈련을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함께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손의 힘과 균형 감각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손의 힘이 좋아지면 전신 근력이 유지되고 전신 근력이 유지되면 중심 잡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균형이 나빠지면 활동이 줄고 그 결과 손의 힘까지 빠르게 약해집니다. 즉, 이 두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건강 시스템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짐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개월, 수년 동안 축적된 균형 저하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걸을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린다. 계단 내려갈 때 불안하다. 어두운 곳에서 균형 잡기가 어렵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한 발로 10초 이상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가? 나는 지팡이나 벽 없이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균형보다 더 늦게 알아차리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즘 걸음이 느려진 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수명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징후, 여러분의 건강 나이를 직접 보여주는 신호, 걷는 속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손의 힘과 균형 감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건강의 기초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걷는 게 느려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랜 기간 어르신들의 건강 변화를 지켜본 결과 걷는 속도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 전체 기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였습니다. 저는 걷는 속도를 몸의 종합 성적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보내고 폐가 산소를 공급하고 근육이 협력하며 뇌가 균형과 방향을 조절해야 가능한 복합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것은 몸의 여러 시스템 중 하나 이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신호등이 깜빡일 때 여유 있게 길을 건너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멈추거나 서둘러 뛰어야 합니까? 친구와 함께 걸을 때 자연스럽게 보폭을 맞출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걷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체력 저하의 초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중반의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걸음이 많이 느려졌어요. 예전에는 산책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겉보기에는 큰 질환이 없어 보였지만 걷는 속도를 확인해 보니 또래 평균보다 확실히 느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을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최근 외출이 줄었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며 걷는 시간이 눈에 띄게 감소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걷기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더 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덜 걷기 시작하는 순간 체력 감소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활동량 감소, 근육 감소, 체력 저하, 더 느린 보행. 이러한 악순환이 조용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아주 단순한 걷기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10분 걷기.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둘째, 매주 조금씩 시간을 늘리기. 10분에서 시작해 12분, 15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익숙해지면 약간 빠른 보폭으로 걷기 연습하기. 숨이 약간 차는 정도가 가장 적절한 강도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로 정말 달라질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걷기는 몸 전체를 동시에 깨우는 가장 강력한 생활 운동입니다. 4개월 후 다시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은 산책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숨이 덜 차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다리 힘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걷기 습관이 회복되면서 심폐 기능, 근력, 정신 상태까지 함께 개선된 결과였습니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신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다리 근육뿐 아니라 엉덩이 근육, 복부 근육 등 근육까지 함께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장과 폐가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기 시작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로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걷기 시작한 이후 잠이 더 잘 옵니다. 소화가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입니다.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돕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히 빠르게 걷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걸을 때 몸이 자주 흔들리거나 보폭이 매우 짧아졌거나 자주 쉬어야 한다면 그것은 체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밖에 나가기 귀찮다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 이면에는 체력 감소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관찰한 결과 걷기를 꾸준히 유지하는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의 노화 속도 차이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꾸준히 걷는 분들은 체력 유지, 기분 안정, 사회활동, 수면 질까지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반대로 걷기 습관이 끊긴 분들은 활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근력과 자신감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하나 등장합니다. 균형 감각과 걷는 속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균형이 좋으면 보행이 안정되고 보행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균형이 나빠지면 보폭이 줄어들고 걷는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또한 손의 힘이 좋아지면 상체 안정성이 증가하고 보행 자세도 더욱 안정됩니다.
이처럼 손의 힘, 균형 감각, 걷는 속도는 서로 따로 존재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건강 시스템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기를 시작하면 늦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늦은 시점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작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0분 천천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그리고 걷기를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를 나누며 걷는 시간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회복되면 자신감이 함께 회복됩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면 외출이 늘어나고 외출이 늘어나면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신 건강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최근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습니까? 외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조금만 걸어도 피로감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걷기 습관을 다시 회복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의 힘은 전신 근력의 출발점이었고, 균형 감각은 낙상을 막는 핵심 능력이었으며, 걷는 속도는 몸 전체 기능을 보여주는 종합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알아차리지만, 혈관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매우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몸의 노화 속도를 조용히 가속시키는 요소. 이제 네 번째 징후, 몸의 유연성과 건강 수명의 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손의 힘, 균형 감각, 그리고 걷는 속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아프지 않아도 조용히 노화를 앞당기는 신호입니다. 바로 몸의 유연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유연성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이 뻣뻣한 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지. 스트레칭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 오랜 기간 어르신들의 건강 변화를 지켜본 결과 유연성은 단순히 몸이 부드러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 관절 기능, 그리고 전신 순환 상태와 깊이 연결된 매우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아주 간단한 확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편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 보십시오. 발가락 근처까지 손이 편안하게 내려가십니까? 아니면 허리가 당기고 숨을 참게 되십니까? 또 하나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발톱을 깎을 때 몸을 숙이는 동작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허리와 엉덩이가 뻣뻣해서 매우 불편하십니까? 이러한 일상 동작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절 문제를 넘어 몸 전체의 경직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후반의 여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질환이 없었고 검사 수치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자에서 물건을 집으려 할 때 상체를 거의 숙이지 못하고 옆으로 몸을 기울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연성 동작을 확인해 보니 허리를 숙이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몸 전체가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여쭤보았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몸 풀기 운동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거의 안 해요. 몸이 뻣뻣해서 더 안 하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건강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몸이 뻣뻣해질수록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더 뻣뻣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유연성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관절 가동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작은 움직임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생활 스트레칭을 권해드렸습니다. 복잡한 동작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 앉아 상체를 천천히 숙이기,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며 다리를 벌리고 좌우로 몸 기울이기, 잠자기 전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가벼운 동작. 처음에는 몸이 당겨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깊이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몸을 풀어주는 습관이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은 몸이 덜 굳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가볍습니다. 6개월 후에는 변화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졌고 계단을 오를 때의 불편감도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몸이 부드러워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관절 움직임이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근육 긴장이 완화됩니다. 특히 허리, 엉덩이, 허벅지 주변의 유연성이 좋아지면 보행 자세까지 함께 안정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유연성은 걷는 속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뻣뻣하면 보폭이 줄어들고 보폭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걸음이 느려지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체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또한 유연성이 부족하면 균형 유지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면 중심을 잡는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은 단순히 스트레칭의 문제가 아니라 낙상 예방, 보행 안정성, 체력 유지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걷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걷기는 매우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몸이 뻣뻣한 상태에서 걷기만 계속하면 관절 부담이 커지고 피로가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연성이 함께 유지되면 걷는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피로 누적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호흡이 깊어지고 그 결과 전신 이완 상태가 유지되기 쉬워집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전보다 잠이 깊게 듭니다. 몸이 덜 긴장되니까 밤에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몸이 굳은 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꾸준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가동 범위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 10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호흡하며 몸을 풀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아침 기상 후 가볍게 몸을 풀거나 샤워 후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하는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훨씬 효과적으로 완화시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의 힘은 전신 근력의 시작점이었고, 균형 감각은 낙상을 예방하는 핵심 능력이었으며, 걷는 속도는 체력과 심폐 기능을 보여주는 종합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유연성은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 보행 안정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는 모두 몸의 기능과 관련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랜 기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이 네 가지보다 더 강력한 공통점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것은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며
검사 수치로 바로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마음의 나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같은 80세라도 어떤 분은 스스로를 아직 젊다고 생각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어떤 분은 이제 늙었다고 단정하며 움직임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 상태의 큰 격차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신호,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심리적 나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의 힘, 균형 감각, 걷는 속도, 그리고 유연성까지 4가지 중요한 신호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몸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결국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군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며 제가 가장 놀랐던 공통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인데도 어떤 분은 점점 약해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아가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가장 결정적인 요소, 바로 심리적 나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의아해 하십니다. 마음이 무슨 건강까지 좌우합니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볼 때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제 늙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할 수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 활동량, 회복 의지, 그리고 건강 습관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80대 후반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연세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또렷했고 말씀하시는 태도에서도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내십니까?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건 계속합니다. 그분은 특별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절대로 스스로를 늙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비교적 양호했던 한 어르신이 상담 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늙어서 다 소용없어요. 운동해도 뭐 달라지겠어요. 그 이후 생활 패턴을 보니 외출이 줄고 활동량이 감소하고 점점 무기력한 상태로 변화하고 계셨습니다. 몸이 먼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포기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를 아직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움직임이 늘어나면 근육이 유지되고 근육이 유지되면 체력이 보존됩니다. 반대로 이제 늙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감소하고 결국 신체 기능도 빠르게 저하됩니다. 제가 오랜 기간 관찰한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늙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매일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만들어 생활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다음 달에 손주를 만나야지. 올해는 더 많이 걸어야지. 새로운 취미를 하나 배워볼까?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신적 동력입니다. 특히 심리적 나이가 젊은 분들은 실패를 노화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움직입니다. 반대로 심리적으로 이미 늙었다고 느끼는 분들은
작은 불편함도 이제 끝이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격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나이는 억지로 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어르신들은 손에 힘을 기르는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균형 훈련도 포기하지 않으며 걷기와 스트레칭도 자연스럽게 지속합니다. 결국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몸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의 힘입니다. 병뚜껑을 쉽게 열 수 있고 일상 물건을 안정적으로 들 수 있는 능력은 전신 근력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 균형 감각입니다. 한 발로 잠시 설 수 있는 안정성은 낙상 예방과 독립적인 생활을 좌우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세 번째, 걷는 속도입니다.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보행은 심폐 기능과 체력 상태를 보여주는 종합 신호입니다. 네 번째, 유연성입니다. 몸의 부드러움은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 그리고 피로 회복 능력과 깊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 심리적 나이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건강 습관과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손의 힘이 좋아지면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면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면 균형이 좋아지고 균형이 좋아지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심리적 나이가 젊으면 이 모든 습관을 지속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를 무시하면 다른 요소의 효과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동시 실천입니다. 아침에 손 운동을 잠깐 하고 양치할 때 한 발 서기를 연습하고 하루 10분이라도 걷고 저녁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러한 작은 반복이 3개월 후 변화를 만들고 6개월 후 생활의 질을 바꾸며 장기적으로 건강 수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혼자서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걷고 친구와 함께 운동하고 이웃과 함께 활동하면 지속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사람은 함께할 때 더 오래,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권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손을 더 자주 사용하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걸으며 조금 더 몸을 풀고 조금 더 스스로를 믿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의 가벼움, 걸음의 안정감, 그리고 삶의 활력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 나이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